안녕하세요. 집랩 부동산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한 도시가 어떤 과정과 어떤 구조 속에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지 데이터와 역사, 정책을 바탕으로 천천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지도를 펼쳐보면 유난히 진하게 색이 칠해진 구역이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강남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한쪽으로 무게 중심이 쏠리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 하나를 붙잡고 강남이라는 공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지금 시점에서 차분하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울 인구는 대략 960만 명 정도인데 이 중 강남, 서초, 송파, 즉 강남 3구에 사는 인구는 약 160만 명 정도로 전체의 6분의 1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가치를 보면 그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강남 3구 아파트 시가총액은 서울 전체의 약 43%에 이릅니다. 인구 비중은 6분의 1인데 자산 가치는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셈이죠. 이건 단순히 비싼 동네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과 인력이 수도권 전체에서 한 점으로 응축된 구조라는 의미입니다. 오피스 권역을 봐도 비슷한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핵심 오피스 구역은 광화문, 종로의 CBD, 여의도의 YBD, 그리고 강남의 GBD로 분류되는데 최근 프라임 오피스 시장 데이터를 보면 공실률은 GBD가 가장 낮고 임대료 상승률도 가장 견조해 수요가 가장 강한 업무 권역이라는 평가가 반복됩니다. 특히 유연 오피스, 공유 오피스까지 포함하면 서울 전체 공급의 절반 이상이 강남에 몰려있다는 분석도 있어 도시 내 노동, 자본 흐름이 어디로 쏠리는지 아주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강력한 비대칭이 왜 만들어졌을까요? 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서울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직주근접을 떠올려야 합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강남까지 몇 분이 걸리느냐라는 질문이 주거선호와 가격 구조를 설명하는데 가장 큰 힘을 가집니다. 강남, 서초, 송파뿐 아니라 분당, 판교, 과천이 꾸준히 상위권을 차지하는 이유도 결국 강남역 기준 30분 출퇴근 가능 여부가 결정적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서울 집값의 핵심 변수는 특정 지역의 이미지가 아니라 강남의 업무 밀집 지구까지의 시간거리라는 사실을 여러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은 맨해튼화입니다. 고층 업무시설, 고밀 주거, 교육, 상업, 문화가 한 구역 안에 다층적으로 결합된 구조를 의미하는데 강남은 한국에서 이 맨해튼화가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나타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무, 교육, 주거, 상권이 하나의 공간 구조 안에서 겹쳐지면서 살기 위한 곳이자 일하기 위한 곳, 소비와 교육의 중심지라는 복합적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빌딩과 아파트로 가득한 강남이지만 1960년대까지만 해도 이곳은 사실상 서울의 변두리였습니다. 전쟁 이후 서울의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종로 중구 일대의 구도심은 인구와 행정 기능이 과밀해졌고 서울시는 이를 분산시키기 위해 한강 남쪽을 새로운 도심으로 육성하기 시작합니다. 영동대로와 강남대로를 축으로 도로를 내고 교양을 놓고 공무원 아파트와 시형 아파트를 공급하며 강남 개발의 틀을 잡았습니다. 이건 자연발생적 성장이 아니라 국가 차원과 서울시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설계된 신도심 프로젝트였습니다. 지대 강남을 강남답게 만든 결정적 계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교육입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경기고, 휘문고 등 주요 명문고들이 강북에서 강남으로 이전하기 시작했고 1980년에는 서울고까지 서초동으로 옮겨오면서 이 일대는 자연스럽게 강남 8학군이라는 상징적 교육 중심지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 시기 강남에는 새 아파트 단지들이 대규모로 공급되었고 좋은 주거환경과 명문학군이 맞물리면서 중산층, 전문직 가구들이 빠른 속도로 유입됩니다. 여기에 강남, 서초, 송파 전역에 자리잡은 사교육 클러스터까지 더해지며 교육, 주거 수요, 고소득 일자리, 다시 교육 강화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됩니다. 교육 인프라가 강남의 정체성을 강화했고 이는 오늘날까지도 강력한 수요 기반을 유지하는 핵심 축입니다. 산업 구조를 살펴보면 강남의 독보적인 위상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테헤랄로와 강남대로 일대에는 IT, 플랫폼, 벤처기업, 대기업 본사, 로펌, 회계법인 같은 전문직 서비스, 스타트업이 압도적으로 밀집해 있습니다. 서울 오피스 수요를 보면 여의도는 금융, 광화문은 행정 중심인 반면 강남은 고소득 전문직, 기술기업 클러스터가 집적되어 있어 돈 버는 일자리의 밀도가 가장 높은 권역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자리의 수준과 밀도가 높다는 것은 곧 고소득 가구의 지속적인 주거 수요를 의미하기 때문에 강남 부동산 시장의 탄력성을 설명하는 핵심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 흐름을 굳힌 것은 교통입니다. 2호선은 서울의 순환선이자 강남 업무지구를 관통하는 도시의 척추 역할을 합니다. 분당,
수인분당선과 신분당선은 분당, 판교와 강남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했고 9호선은 강서, 여의도, 강남을 급행으로 묶어 동서축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여기에 GTX와 영동대로 복합 환승센터까지 더해지며 수도권 전체가 강남까지 몇 분을 기준으로 설계된 거대한 교통망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즉, 서울의 교통 구조는 서울의 중심이 아니라 강남에 얼마나 빨리 도달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진화해왔고 이것이 곧 강남의 압도적 지위를 공고히 만든 기반입니다. 이제 강남, 여의도, 광화문 세 축을 비교해보면 구조적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광화문은 행정과 정치, 언론의 중심지이고 여의도는 금융과 방송 중심지입니다. 두 곳 모두 상징성과 역할은 크지만 교육, 사교육, 생활 편의시설이 강남처럼 종합적으로 집적된 형태는 아닙니다. 반면 강남은 고소득 일자리, 교육 인프라, 대규모 주거, 사교육, 의료, 문화, 상권이 하나의 공간 구조에서 결합되어 있어 서울 내에서 유일하게 직주학상 올인원 구역이라는 성격을 가집니다. 이 복합성 자체가 강남의 체감적 우위를 만드는 핵심 요인입니다. 그렇다고 강남이 미래에도 이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의 초저출산은 OECD 최저 수준이고 서울 전체 인구도 점차 정체 국면에 들었습니다. 교육 중심의 수요 기반이 장기적으로 어떤 변화를 맞을지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강남은 정책의 영향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지역입니다. 재건축 규제, 토지거래 규제, 대출 규제 등은 강남을 우선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고 이는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비수도권 간 격차 확대 문제 역시 정책적으로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결국 강남은 스스로 성장한 동네가 아니라 1970년대 이후 서울의 정책, 교육, 산업, 교통 구조가 한 점으로 수렴되면서 만들어진 복합적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강남을 이해할 때 단순한 상승 하락 관점이나 이미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을 떠받치는 구조적 요소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앞으로 그중 어떤 요소가 유지되고 약화될지를 분석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강남뿐 아니라 서울 전체 그리고 수도권 각 지역을 보는 기준이 생깁니다. 어디에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지, 어떤 교통망이 어떤 방향으로 설계되는지, 교육 인프라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정책이 어떤 흐름을 형성하는지, 이 네 가지 축을 동시에 바라볼 때 비로소 도시의 미래가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남이 왜 이렇게까지 압도적으로 느껴지는지 그 구조를 한번 같이 짚어봤습니다. 도시를 이해한다는 건 단순한 전망이 아니라 공간이 왜 이렇게 변해왔는가를 읽어내는 일입니다. 다음 편에서도 또 다른 도시의 구조를 깊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